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이렇게 강대상에 서게 될 줄은 모르고 살았었는데 굉장히 어색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런 기회를 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오지는 않으셨지만 혹시 이 라이브로 나가는 건가요? 이게 라이브로 나갑니까? 그래서 많이 안 오시나 보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는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차의과대학 교수로 있지만 지금 현재는 이제 임상 교수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강의보다는 이제 클리닉에서 진료를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중이고요. 학생 강의는 1년에 한 3, 4회 정도 하고 있고요. 마스크요? 예. 요새 마기꾼이라는 말 있는 거 아시나요? 네. 제가 마기꾼 소리를 들을까 봐서 쓰고 하려고 그랬는데 다음번에 저희 집사람은 꼭 마스크를 벗고 할 겁니다. 제 얼굴을 계속 보니까 굉장히 이상하네요. 네. 제목을 저는 좀 다르게 정했었다가 목사님께서 이 제목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건강한 신체와 건강한 영성. 제가 생각했던 제목하고도 연관되는 제목이기 때문에 제가 받아들여서 이 제목으로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하고요. 저는 사실은 이제 처음에 저한테 이 강의를 의뢰해 주실 때는 코로나 시국이고 뭐 이런 상황에서 좀 약간 의학적이고 구체적인 질환에 대한 설명 같은 거를 좀 원하시면서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요즘 사회가 정보가 너무 많은 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만 찾아보시면 사실 구체적인 질환에 대한 정보는 너무나 넘쳐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원론적이고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거를 그런 건강 관리를 위해서 내가 어떤 걸 변화시켜야 할 때 그걸 왜 변화시켜야 되고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는지 그런 원리를 이해하시는 게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원리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고, 물론 뒤쪽에 이제 약간 조금 구체적으로 접근하는 얘기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 개개인은 다 자세도 다르고 골격도 다르고 유전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르시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도 굉장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얇은 기로 주변의 분이 어떤 걸 했더니 좋더라, 어떤 약을 먹었더니 좋더라,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되고 그거를 내가 따라해도 되는지를 꼭 확인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앞부분에 제일 첫 번째는 그래도 제가 이제 재활약과 의사로서 재활약에 대해서 혹시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까 해서 그리고 오늘 이 강의의 전체 메시지하고도 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과에 대한 설명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뭐 예방의학이나 치료의학에 이어서 제3의 의학이라고도 이제 불리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1차 대전, 그다음 2차 대전 이런 전쟁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그 상위 군인들이 생기고 나서 이게 20세기 초에 생긴 비교적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은 의학입니다. 근데 기존의 그때까지의 의학 시스템에서 더 이상 이렇게 케어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다수의 장애인 환자분들이 생기다 보니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재활을 담당해줘야 할 그런 의학 분야가 필요하게 되어서 이제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의를 보시면은 질병이나 손상으로 인한 여기 이제 장애라고 되어 있는데 장해입니다. 그래서 장해와 장애가 다 똑같은 거 아니냐? 근데 장해는 그 불편함 그 자체 또는 그 질환 그 자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로 인해서 무언가를 못하게 되는 부분이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리가 부러졌다. 그것이 장해고요. 그 다리가 부러진 장해 때문에 걷지 못하는 장애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장해가 발생했을 때 그로 인해서 장해로 인해서 내가 못하는 환자가 못하는 장애를 최소화시키고
그다음에 남아 있는 기능을 최대한 극대화시켜서 그거를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더 잘 움직일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예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다리가 좀 절단이 되셨다면 절단이 된 곳에다가 새로운 의지를 붙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보행을 유도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지 마비에 장애가 생기신 분에게 휠체어 교육을 시키고 상지 근력 운동을 시켜서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만들어 드리는 부분이 장애를 최소화시키고 기능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재활의학의 이제 정의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그 장애와 장애에 대해서 대상으로 삼는 그 질환으로서 보는 부분은 신체적인 부분만을 보지는 않고요. 정신적, 사회적, 직업적. 그래서 심리적으로도 이제 좀 더 행복하고 자신 있고 자존감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면서 사회적으로도 계속해서 기능을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장애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잘 못 걸으시는 분이 걷게 되시더라도 여전히 그거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계속 우울해 하실 수 있으시고, 또 그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위축돼서 사회적 활동도 자꾸 안 하실 수도 있고 직업도 안 하실 수도 있잖아요. 저희는 이제 그런 걸 다 도와드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 재활의학의 분야 안에는 이제 심리 상담하는 분야도 항상 들어 있고, 사회 사업가도 항상 들어가고, 직업 훈련사들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관공서나 복지 기관하고도 많이 연계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정의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여기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직업적 능력을 우리 재활의학 분야에서 이렇게 다방면인 그 전인적인 접근을 하는 부분과 우리가 건강해야 하는 이유, 건강의 정의하고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연결된다고 저는 이번에 강의를 준비하면서 더욱더 많이 느꼈거든요.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죄송한데요, 혹시 그 물 한 잔만. 이거 물이 죄송합니다. 모르고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 재활의학의 분야에서 보는 것이 뇌손상, 뇌 다치신 분들, 성경에서 나오는 중풍병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척수 손상은 이제 경추나 이제 흉추, 요추 이런데 다치셔서 보통 이제 사지마비나 하반신마비 되실 수 있는 분들인데, 성경에서 나오는 안진뱅이에 해당이 되실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이제 다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비슷할 수 있겠고, 또 신경근육 질환이라는 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근육병입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근육이 저절로 이렇게 점점 좀 약해져서 근육을 조절하는 신경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신 분들도 있고, 어쨌든 결국은 사지마비와 유사한 상태로 이렇게 진행하시는 분들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행장애가 생기는 질환이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물리치료 담당하다 보니까 통증도 저희가 많이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아재활에서는 뇌성마비나 발달지연 아기들도 보고 있고, 그다음에 재활에서는 또 심폐질환 재활, 심장재활, 폐질환 재활, 호흡재활 이런 부분들도 다 해당이 돼서, 사실 대부분의 의학 분야에다가 재활자만 딱 붙이면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분야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도 예수님께서 고치신 그 환자들의 예수님께서 고치신 환자들의 그룹과 저희 재활의학과에서 보고 있는 환자들의 그룹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통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이 왜 통하느냐? 예수님께서 또 우리 재활의학에서도 기존 의학에서 그냥 환자 치료하고 퇴원시키고 끝이 아니라, 재활의학과에서는 사실은 다른 과에서 치료 끝나고 나서도 환자 스스로 장애가 남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저희 재활의학과의 그 대상 환자가 되시는데, 예수님께서도 그냥 일시적인 치료나 아니면 단순한 영혼의 구원, 그러니까 지금은 네가 중풍병이 있고 또 걷지 못하고 뭐 소경이고 하는데, 너가 사후 세계에서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겠다고 그냥 약속해 주시고 영혼을 구원하셨으니까 육체는 가만히 두실 수도 사실 있지 않겠습니까? 뭐 당연히 그러지 않으셨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도 굉장히 긍휼한 마음을 여기시고, 물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그런 치유의 사역을 진행하셨지만, 육체만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영혼과 그 삶 전체의 어떤 재활, 저희 재활의학과에서 추구하는 육체의 장애를 극복해서 심리적으로도 자존감이 생기고,
또 사회적으로도 활동할 수 있는 그렇게 삶 전체를 바꾸는 그런 치유를 예수님은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둥병 특히 그 구약 시대에서는 지금은 한센병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나병 그런 그 기타 여러 가지 질환에 대해서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정보가 많이 없으니까 병 걸리는 것 자체를 죄로 생각하고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은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규정짓고 정죄하고 격리시키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졸지에 이제 그 시대의 사람들 그런 병자들은 가족들과도 헤어지고 본인이 속해 있던 공동체로부터도 쫓겨나고 그래서 격리당하고 외롭고 돌봐준 사람도 없고 슬프고 외롭고 삶 전체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환자들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환자들을 고치실 때 너의 죄를 사해 준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몸도 고쳐 주시지만 그 영혼도 고쳐 주시고 그 사람이 가지고 살았을 그 죄책감, 죄 때문에 내가 벌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을 그 죄책감까지 너의 죄를 사해 준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말도 그냥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용서해 줄게. 그게 아니라 죄책감 가지고 더 이상 살 필요 없다. 그리고 너는 이제 고쳐졌다. 가족에게 돌아가고 공동체로 돌아가서 사회적으로 기능을 하면서 살도록 예수님께서 저는 그 치유의 목적과 결과에 그런 부분이 다 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건강해야 하는가? 우리는 왜 건강해야 하는가의 그 이유가 제가 이거를 사실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다 제가 답변을 이미 드렸어요. 우리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가 건강하게 제가 말씀드린 재활의학의 목표에 맞는 그 건강, 신체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런 치유의 사역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우리는 건강하게 사는 것이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도만 하고 하시면 안 되시고 관리도 좀 하셔야 돼요. 그 WHO에서 건강의 정의를 한 것도 아까 좀 전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모두 신체만 건강한 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세계 보건기구의 건강의 정의에도 결국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안 넘어가네요. 제가 이 노트북과 좀 써본 적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시고 그 치유의 사역이 그래서 저희가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세 가지로 제가 이것 때문에 좀 그래도 예배인데 너무 의학 얘기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공부를 좀 했는데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이제 가르치시고 또 그러니까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다음에 대중들에게 설교하시고 메시지를 주시고 그다음에 또 아주 중요한 치유의 사역 이렇게 3대 사역으로 분류를 해서 설명하는 것이 거의 이제 일반적인 이론인 것 같고요. 그 제가 수치를 외웠는데 그 복음서에 3,774개의 절이 있는데 그 3,774개의 절 중에 484개의 절에서 치유와 부활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 있는 전체 절의 38.5%에서 이 치유의 사역에 관련된 말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사역에 있어서 이런 질병의 치유, 그다음에 일종의 그 시대에서의 재활, 이 개념에 대한 언급이 그만큼 성서에 많이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혹시 모르셨던 분들께서는 이번 기회에 아셨으면 좋겠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치유하신 목적은 물론 긍휼한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것들이 있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 하나님께서 주권자로서 통치하는 그런 삶에 대한 기쁜 소식, 그러니까 억압도 받고 또 억눌리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몸도 아프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들과도 떨어진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좀 힘들게 억압받고 살아가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는 건강하게 살 수 있고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복음을 이 치유의 방법을 통해서 저는 복음을 말씀하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신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건강한 것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우리가 몸으로 증명하고 보여주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사는 방법이다.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어려운 신학에 관련된 얘기를 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이제 환자분들을 볼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환자가 자기에 대해서 잘 이해하게 만들고 자신의 병과 어떤 상태를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열심히 관리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먼저 정보를 충분히 얻으시면 뭐가 생기냐면 의지라는 게 생기거든요. 동기부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동기부여가 없는 환자의 치료가 사실 가장 어렵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환자의 역할에 굉장히 행복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불편하게 살았더니 옛날에는 환자가 이렇게 격리당하고 이렇게 좀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사실은 주변에서 오히려 내가 안 아플 때는 신경 안 써줬는데 아프니까 사람들이 막 신경 써주네. 이래서 오히려 계속 환자로 있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분들은 건강관리라든가 치료에 대한 개념이나 환자 본인의 상태에 대한 설명 같은 거 별로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오히려 난 아무리 설명을 해드려도 나는 그냥 이대로 있는 게 더 행복한데 이래서 가르쳐드려도 안 하시고 뭐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건강관리에서 이해와 동기,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라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환자한테 그 부분을 강조하는데요. 이 앞부분 강의 내용이 저는 이 참 신앙인 분들께는 아주 강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내가 건강관리 잘 해야 되는구나. 건강이란 그러면 무엇인가에서 스스로 자기가 건강한 분이 내가 건강하다고 못 느낄 수도 있고 전혀 건강하지 않은 분들이 건강하다고 착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대개 이제 건강한데도 건강하지 않다라고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는 증상이 건강염려증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오늘 같은 강의 시간 같은 게 있을 때도 이렇게 빠짐없이 참석해서 혹시 내가 안 좋은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줄까라고 혹시 이 자리에도 어떤 건강염려증 같은 증상을 가지고 참석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저는 건강염려증도 문제지만 그 건강에 대해서 너무 과신하는 분들도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제 의심하는 것은 좋은 자세입니다. 점검하는 것도 좋은 자세고, 근데 너무 과도하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저나 이렇게 좀 설명을 잘해주는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셔서 건강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고 내가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 그거를 스스로 어느 정도는 이제 잘 판단하시고 또 의사 선생님하고 만나서 상의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건강하다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두 안녕한 상태가 이제 되어야 하는 거고, 그렇게 그 건강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건강에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필요한 요소는 3대 요소를 얘기하는데 유전과 환경과 생활습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 중에서 사실은 유전이나 환경적인 부분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환경 같은 부분에서는 자기가 조금 노력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내가 무릎이 안 좋은 환경에서 살 때 무릎이 좀 덜 아플 수 있는 환경으로 이동하거나 내가 어떤 어깨가 아픈 직업을 할 때 어깨가 안 아픈 직업으로 옮길 수도 있겠죠. 근데 되게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우리나라에 사는 것과 미국에 사는 것이 의료 환경이 다를 수 있고, 그런데 원한다고 해서 내가 그 나라로 내 의료 환경이 나한테 어울리는 의료 환경이 있는 곳으로 마음대로 갈 수 있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유전과 환경은 내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이 3대 요소 중에서 유일하게 자기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충분히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요소 중에서 또 아주 중요한 후천적인 요인이 생활습관, 이 부분은 조절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런 재활의학과가 많이 각광을 받고 있기도 하고요. 제가 처음에 재활의학과 레지던트를 지원했을 때는 재활의학과 인기가 5손가락 안에 안 들어갔었거든요. 지금은 탑3 안에 꾸준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재활의학과가 이제 인기가 높아진 이유는 그만큼 수요가 많아진 것이죠. 모든 사회 분야, 의학 분야에서 이 재활의 수요가 늘어났는데, 그것이 이제 치료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까지 계속 케어해야 되는, 또 고령 인구도 많아지시고 또 복지 정책도 많아지면서 장애인에 대한 혜택도 더 많이 증가하게 되니까 신경과 의사나 재활의학과 의사가 더욱더 많이 필요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치료의학과 건강 증진을 위한 저희 재활이나 기타 이런 해당 의료 부분의 차이점을 좀 보신다면, 치료의학에서는 이제 질환 자체를 목표로 하는 거죠. 치료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건강 생활습관 교정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부분은 아직 질병이 생기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 요인을 컨트롤하자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치료보다는 예방의 개념이고, 치료는 내가 일방적으로 받는 부분이 될 수 있지만 예방적으로 생활습관을 교정하는 부분은 능동적으로 내가 노력해서 참여하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는 구체적인 질환에 대해서 하는 거지만 예방은 내 종합적인 삶 전체를 교정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치료는 현재 상황에 대한 부분이지만 예방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목표는 질병 자체를 없애는 것만이 목표라면은 이제 재활에서는 그로 인해서 이후의 삶의 질 전체가 다 향상되는, 아직 질환이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그리고 비용도 훨씬 더 치료가 많이 들고 적게 건강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은 비용도 적게 들겠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그 건강 증진에서 내가 직접 나한테 가장 필요한 부분이 뭔가에 대해서 아직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못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조금씩 이제 저는 한마디 한마디에 최대한 강조를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그렇게 되시죠. 제가 이런 강의가 전문이 아니다 보니까 사람이 하던 걸 해야지 잘하는데 안 하던 걸 하다 보니 재미있게 아직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깐 이제 여러분 한 분 한 분한테, 저는 원래 진료가 전문이라 이렇게 속으로 환자한테, 이렇게 환자분을 제가 눈으로 계속 보면서 환자의 피드백을 계속 받는데, 여기는 피드백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당연히 좀 그러실 수 있어요. 똑바로 앉으세요. 똑바로 앉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똑바로. 예. 의자에 앉아 있는 자세가 디스크에 가장 안 좋은 건 혹시 아시나요? 이 중에서 혹시 나 이미 디스크 진단을 받았다는 분들 혹시 있으십니까? 목이든 허리든? 거의 없으신가요? 대단하시네요. 하지만 찍어보시면은 한 70%, 여기 계신 분들의 한 70%는 이미 디스크 안 좋고, 젊은 분들도 절대 방심하시면 안 돼요. 요즘은 제가 최근까지 가장 어린 좀 심한 디스크 환자는 15살, 17살짜리 환자들도 있어요. 요새는 공부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디스크는 허리 디스크를 예를 들어서 이따가 저 자세를 보면 아시겠는데, 허리 디스크인 경우에는 서 있는 것보다 앉아 있으신 게 훨씬 더 디스크 압력이 많이 갑니다. 그리고 앉아 있는 자세 중에서 제일 나쁜 자세는 등받이가 없이 앞으로 구부정하게 앉는 자세가 제일 디스크에 안 좋고요. 그 다음으로 나쁜 자세, 특히 나이 드신 분들한테 나쁜 자세는 등받이하고 엉덩이를 멀리 떼서 이렇게 하는 자세가 허리에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똑바로 앉으시고요. 네. 이제 조금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니까 좀 괜찮으시죠? 그리고 제가 똑바르다고 말씀드린 부분에서 방금 이제 엉덩이를 뒤에 딱 붙이고 의자에 등을 붙이고 앉으시는 얘기를 먼저 드렸고요. 그 다음 똑바로의 개념에서 이따가 나올 건데 미리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좋으셔가지고. 네. 왼쪽 오른쪽을 똑바로 앉으셔야 됩니다. 왼쪽 오른쪽을. 그 얘기는 뭐냐면 내 어깨가 똑같은 높이가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네. 고개가 이렇게 기울어지거나 이렇게 기울어지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보십시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많이 별로 다른 데서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제가 저 과에서 진료를 볼 때 저는 뭐 일단은 저도 질환 자체에 대해서 보지만 항상 그 질환이 예를 들어서 저는 뭐 목이나 어깨 통증, 등 통증, 허리 통증, 뭐 무릎 통증, 허리 이런 환자분들을 제일 지금 현재 많이 보고 있는데 이때 뭐 목 아플 때 경추만 보진 않고 어깨 자세랑 척추의 측만 기울어진 여부랑 견갑골의 위치나 이런 거 다 보거든요. 본인은 잘 못 느끼실 수 있지만 사람은 다 오른손잡이거나 왼손잡이잖아요. 양손잡이더라도 그래도 뭔가 한쪽이 잘하는 게 있고 한쪽이 못하는 게 있거든요. 좌우 기능이 다릅니다. 100% 로봇처럼 완전하게 일치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살아오신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책상에 오래 앉아서 공부하시는 젊은 분들도 특징적으로 올라간 쪽 내려간 쪽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팔짱을 한번 껴보실까요? 팔짱을 껴보세요. 자, 팔짱을 한번 껴보시면 오른팔이 위에 있으신 분, 오른팔이 위에 있으신 분, 저는 반이 안 될 거라고 예상했는데 반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오른팔이 위에 있으신 분들 중에서 나는 잠깐 손 들고 계셔 주시고요. 나는 오른팔이 위에 있었는데 나는 왼손잡이다는 손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나 오른손잡인데도 오른팔이 위에 있었다는 계속 손을 들어주시고, 이분들은 좌우가 골고루 발달한 좋은 분들입니다.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단정 짓는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자 이번에는 남은 분들은 손 안 드신 분들은 다 팔짱을 꼈더니 왼팔이 위에 있으셨죠, 그죠? 왼팔이 위에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 왼팔이 위에 있으셨던 분들 깍지 끼고 기도하실 때 깍지 그 자세로 한번 깍지 이렇게 껴보시고요. 자 어느 쪽 엄지 손가락이 더 지금은 아까 왼팔이 위에 있으셨던 분들만 하시면 됩니다. 그분들의 경우에 깍지 꼈을 때 어느 엄지 손가락이 더 위에 있나요? 대부분은 왼쪽이 위에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아까 왼쪽 팔꿈치가 올라가신 분들은 왼쪽이 위에 있는 경우가 조금 더 많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난 다른데, 난 짝짝이야 이러실 수도 있는데 손흥민도 다 양발 다 쓰잖아요. 골고루 발달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아오신 분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보통 우리가 우세 뇌 테스트, 좌뇌 타입이냐 우뇌 타입이냐 테스트하는 테스트예요. 알고 계셨는지도 모르겠는데 사람이 뇌가 반 쪼개져 있는 거 아시죠? 뇌가 한 덩어리가 아니라 오른쪽 뇌, 왼쪽 뇌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뇌졸중으로 한쪽 뇌 다치시면 다친 뇌의 반대쪽이 마비가 되시거든요. 그래서 오른손잡이는 일반적으로 좌뇌가 우세한 뇌입니다. 그래서 좌뇌가 인지기능하고 특히 논리라든가 계산한다든가 이런 말을 잘한다든가 논리적으로 계산을 잘하고 그런 게 이제 우세 뇌가 작용하는 거고 비우세 뇌 오른손잡이인데 왼쪽 팔을 담당하는 오른쪽 뇌가 발달한 사람들은 훨씬 좀 직관적이고 느낌이 좀 좋고 감성적인 부분이 발달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손잡이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뇌의 우세 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우세 뇌에 대한 부분은 성격이라든가 이런 거랑도 관련이 있어서 저는 재활의학과 의사로서 일단은 몸 자체에 대해서 앉아 있는 자세 말씀드리다가 제가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왼팔이 위에 올라가셨고 팔짱 낄 때 기도깍지에서 왼쪽 엄지가 올라가신 분들의 경우에는 대개 앉아 계실 때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내려가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렇게 난 아닌데 난 똑바로 있을 수 있어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본인이 솔직히 거울을 봐도 잘 못 느낍니다. 내 어깨가 이쪽이 높은지 이쪽이 낮은지 아주 심하신 분들은 알 수 있지만 대부분은 거의 잘 못 느끼는데 어떻게 하면 잘 알 수 있냐? 뒤에서 보면 훨씬 잘 보여요. 어깨 높이 차이. 왜냐하면 앞에서는 이제 쇄골만 보이지만 뒤에서는 견갑골 튀어나온 뼈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보시면 좌우가 삐뚤어진 게 훨씬 더 잘 보입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겠으면은 이제 앞에 분을 한번 봐주실 수 있고 지금 다들 똑바로 앉으신 건가요? 제가 한번 앞에서 보니까 이제 다들 한 분도 이제 눈을 감으신 분이 안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거 제가 그냥 단지 잠만 깨우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러면 뭐 오른손잡이가 오른쪽이 좀 낮은 게 뭐 어때서 뭐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오른쪽 어깨가 낮은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 되게 오른손잡이가 오른손으로 글씨도 많이 쓰고 일도 좀 많이 하고 칼질도 더 많이 하실 거고, 예. 그래서 많이 쓰고 공부하고 마우스, 현대는 특히 마우스 쓰고 하는 주로 쓰는 팔 어깨가 조금 더 내려가 있기 쉽고 반대쪽이 조금 더 이렇게 올라가 있기 쉽거든요. 근데 뭐 모두 그런 건 아닙니다. 직업이나 습관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다르실 수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어쨌든 높은 쪽과 낮은 쪽 어깨가 있을 때 낮은 쪽 어깨는 근육이 늘어난 상태가 되죠. 뒤쪽이, 그죠? 높아진 어깨는 짧아진 상태가 되죠. 근육이 이렇게 좌우가 비대칭이 되면 정상 길이하고 다른 상태로 오래 사는 거기 때문에 과도하게 오래 짧아져 있는 쪽도 아파지고요. 그 다음에 과도하게 오래 늘어져 있는 쪽도 아파집니다. 그래서 되게 요즘 현대인들은 또 스마트폰 많이 보고 거북목도 워낙 많기 때문에 다 목 아프고 승모근 아프시잖아요. 나는 주로 어느 쪽이 아픈가 한번 살펴보시면 오른쪽이 어깨가 낮으신 분들 되게 오른쪽 승모근이 급성으로 담이 훨씬 더 많이 걸려요. 그리고 어깨만 내려가는 게 아니라 보통 견갑골도 중앙에서 더 멀어지기 때문에 등 견갑골 안쪽에 그 근육통도 오른쪽에서 급성으로 잘 옵니다. 목사님도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오른쪽 등이 결리거나 오른쪽 승모근이 아프거나 오른쪽 머리 두통이 생기거나 이런 분들이 급성으로 오는 경우에 되게, 그러니까 급성이라는 건 갑자기 팍 오는 거죠. 서서히 조금씩 아픈 것보다는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걸려서 안 돌아가, 이런 분들은 이제 오른쪽 어깨가 낮아서 늘어나서 약해진 쪽에서 급성 손상이 잘 오고, 그러면 맨날 짧아져 있던 왼쪽에서도 문제 생기죠. 왜냐하면 그 근육은 짧아지니까 굳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완이 잘 안 되니까 근육통이 생기는데, 보통 그쪽에 생기는 근육통은 급성보다는 조금 더 만성적인 오래된 증상. 그래서 뭐 주사를 놔봐도 급성으로 생긴 곳에서는 급성 반응이 나오는데, 오래된 곳에서는 그냥 끄덕끄덕 이게 석회 굳어진 반응밖에 안 나오고, 근데 어떤 분들은 뭐 둘 다 아프다고도 하시지만 분명히 통증 양상은 달라요. 되게 약한 쪽에서는 급성 증상들이 많고 좀 더 심한 증상이 많지만 대신에 빨리 없어질 수 있고, 대신에 오래된 부위의 증상들은 좀 우리하고 먹먹하고 이렇게 날카로운 통증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하고 멍한 통증이 많지만 대신에 이제 통증 강도는 약하더라도 통증이 길게 가고 치료가 좀 어려울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어깨 높이 차에서 중요한 거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역시 구체적인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관심이 많아지시죠. 하지만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가 왜 건강 관리 잘해야 되나, 왜 자세를 왜 아프지 말아야 되나,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잖아요. 어깨가 올라가 있는 쪽에서 제일 문제될 수 있는 건 디스크입니다. 왜냐하면 디스크는 좁아지면 생기는 거잖아요. 왼쪽에 어깨가 오른쪽에 올라가고 왼쪽에 올라가고 어쨌든 어느 한쪽이 과도하게 올라가 있으면 그쪽이 뼈 간격이 좁아지기 때문에 신경 증상이 나중에 디스크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것까지 생각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어깨 각도에서 또 관련된 질환이 뭐 회전근개 질환 들어보셨죠? 오십견도 아주 많죠. 그래서 그 오십견이라는 말도 이제 사실 바꾸셔야 됩니다. 다들 오십견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써서 제가 오십견이라고 하지만 외국에서는 그 50 숄더라는 말 없거든요. 그 프로즌 숄더, 외국에서는 이제 얼었다, 어깨가 굳었다, 얼었다 해서 이제 동결견이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인데, 그 동결견이 생기는 가장 흔한 원인이 그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회전근개 인대 손상, 전 대통령이 수술하신 거 아시죠? 이게 아주 흔한 병입니다. 이게 이렇게 어깨 대고 오래 있거나 어깨 말리거나 그러면은 여기 팔 움직이다가 올리거나 회전하다가 이제 힘줄이 다치는 게 회전근개 손상인데, 그게 그 동결견의 가장 흔한 원인이긴 하지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자세의 문제, 어깨가 한쪽이 처지고 한쪽 견갑골이 약해지고 한쪽은 근육이 타이트해지면서 대신에 뻣뻣해지고, 이 문제 때문에 생기는 만성 근육통도 동결견을 아주 많이 유발합니다. 그래서 어깨가 굳었을 때 그냥 오십견이야, 50이 넘었으니까 당연히 온 거지, 아프고 어느 정도 아파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냥 착 넘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어깨 통증 또는 질환, 그 다음에 실제 동결견이라고 본인 스스로 말씀하시면서 뭐 옛날에 치료했는데 뭐 이쪽은 빨리 나았는데 이쪽은 안 나서요, 뭐 이렇게 오셨을 때 어떻게 관리하셨는지 여쭤보면 그런 분들 꽤 많거든요. 그냥 아프고 있다가 지나가면 된다는데요. 그리고 아니면 그때 아파서 주사 좀 맞았는데 무슨 주사를 왜 맞았는지 물어보면 하나도 모르시고, 그러니까 이 어깨가 굳고 뭔가 이렇게 장애가 생겼을 때 장해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치료도 할 수 있고,
정확한 장애를 진단해서 치료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예방적인 운동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오른쪽 어깨 쳐져가지고 근력이 약해서 인대가 찢어져서 오십견이 생긴 쪽인데 맨날 주구장창 스트레칭만 하면 안 좋아지겠죠. 약한 쪽이니까 거기는 근력에 대한 평가를 해서 약한 그룹을 찾아내서 선택적 강화 운동을 해야 재발이 안 되는 거지, 무조건 스트레칭만 주어라 하면은 약한 그룹이 있는 쪽에서 생긴 오십견은 계속 재발하겠죠. 그리고 너무 타이트한 쪽인데 너무 과도하게 운동하는 것도 안 좋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해야지 저 건강 관리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운동 하실 수 있어요. 이제 잠 다 깨셨으니까 다음. 네. 그러니까 뒤늦게 치료하려고 하지 마시고 미리 관리하셔야 되는데, 관리하시기 위해서는 정확한 상태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미리미리 이제 좋은 생활 습관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시도록 하시죠. 수면, 식사, 운동, 체중, 저축, 금연, 이 중에 아마 해당되시는 부분, 여기서는 이제 밑에 두 부분은 거의 해당 안 되시겠지만 요즘은 정말 수면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나오고 있죠. 수면. 아까 이제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 말씀드렸는데, 수면 때문에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다 안 건강해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젊은 층도 그렇고 애들도 요새는 잠 잘 못 자고 수면 장애, 그러니까 꼭 잠을 못 자야지만 수면 장애는 아니고요. 예. 잠의 질이 좋지 않은 것도 다 수면 장애입니다. 요즘 그래서 수면 무호흡검, 수면 다원 검사, 수면 중 뇌파 검사도 하고 산소 포화도도 체크하죠. 그래서 밤새 잘 잔다고 잤지만 코 고느라고 새벽에 몇 시간 동안은 산소 포화도가 90% 이상으로 내려가 있으면 잠 자도 하나도 안 잠자는 효과가 없고요. 그리고 그렇게 산소 포화도가 떨어진 상태로 잠을 자는 게 반복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성인병의 위험이 다 증가합니다. 운동해도 효과 없고 살찌고 비만, 그다음 당뇨, 고혈압에도 아주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수면에 관련된 부분은 점점 중요한 분야가 될 겁니다. 아마도 이 중에 수면 때문에 힘드신 분들도 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면은 일단은 이제 재활약과적인 부분은 아니고 지금은 이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또는 이비인후과에서도 합니다. 그래서 수면다원 검사로 체크해서 이제 호흡의 문제, 그러니까 어떤 기질적인 질환적인 문제 때문에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우울이나 스트레스나 뭐 불안이나 이런 심리적인 원인 때문에 그러신 건지, 먼저 체크해 보셔야 되는 거는 심리적인 것 때문에 수면 장애가 있으신 것보다는 더 위험한 게 사실은 이제 이게 수면 무호흡 같은 기질적인 문제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비인후과나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수면다운 검사를 먼저 해보시고 그쪽에는 문제가 없는데도 수면 장애가 있다라고 하시면 그 다음에 이제 우울이나 불안이나 이런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체크하시면 되겠고, 제가 강조하는 운동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 수면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만성 통증에도 수면이 되게 중요하고, 수면 장애가 있으시면 통증이 잘 안 났습니다. 잠을 자야지 이완되거든요. 만성 통증 되신 분들 다 예민해지시죠. 예민해진다라는 거는 사람에게 자율신경이 있는데 교감하고 부교감이 있거든요. 교감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사람은 생존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는데 살기 위해서는 긴장할 때는 긴장하고 휴식할 때는 휴식해야 되거든요. 긴장하는 쪽이 교감이고요. 휴식하는 쪽이 부교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신 상황에서 만약에 마음이 편안하시면 맥박도 빠르지 않을 거고요. 동공도 이렇게 조금 오므라들어 있을 수 있고, 호흡도 천천하고, 호흡이 천천하고 소화도 잘 되고 있는 게 부교감 쪽이에요. 편안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는 상태. 근데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떡하지? 나 병 있으면 어떡하지? 불안해. 나 뭐 집까지 가야 되는데 예배 늦게 끝나면 어떡하지? 이렇게 불안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맥박도 빨라지고 호흡도 급해지고 소화기관은 정지되고 동공도 커지고 식은땀 막 나고, 이게 교감 쪽입니다. 잠을 잘 때는 당연히 부교감이 올라가야 되겠죠. 이완돼 있어야 됩니다. 적이 없고 나는 편안하게 잠을 자니까 부교감이 돼야지 소화도 잘 될 거고요. 부교감이 좋아야 심장이나 폐도 힘들지 않고 뇌도 힘들지 않겠죠. 쉴 때 쉬어줘야 하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교감이 항진돼 있으신 분들이 잠도 잘 못 자는 거고, 가슴도 벌렁벌렁 하는 거고, 소화도 자는 동안에 부교감이 안 올라가니까 소화도 안 되는 거고, 휴식이 안 되고. 그래서 수면이 이런 만성 통증, 운동, 전반적인 건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뒤에 규칙적인 식사 부분은 사실 영양에 대한 부분이에요. 영양은 다들 잘 드시면 되겠고, 영양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조금 더 전문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재활약과 의사긴 하지만 저희 병원이 약간 그 안티에이징, 파워에이징 요거를 좀 해서 하고 있는 병원이다 보니 가정의학과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검사를 해주시는데 영양 평가도 굉장히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은 내 현재 그냥 영양 상태만을 보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대사를 보는 거거든요. 나는 체질적으로 단백질이 몸에 맞는 사람이 있고 지방을 잘 흡수해서 잘 배출하는 사람도 있고 탄수화물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딱 그 반대인 사람도 있거든요. 지방 많이 먹으면 좀만 먹어도 금방 지방 때문에 안 좋은 문제 생기시는 분도 있고 탄수화물 먹으면 금방 문제 생기는 분들이 있고 각각의 가지고 있는 대사의 강점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좋은 거 먹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부족한 요소가 뭔지를 찾아서 보충을 해주시면 음식으로 보충하실 수도 있고 그것이 이제 저희 재활 분야에서 하는 그래서 저희가 과에서 연계도 하는데 저희의 운동 처방과 그 다음에 적절한 대사 교정이 굉장히 그 운동 효과를 높이거든요. 치료 효과도 높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운동해야 되고 체중 유지해야 되고 그 얘기입니다. 그럼 운동에 대한 이제 개념적인 내용을 좀 드리면 아까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격리돼서 방에 오래 계신 분들이 운동을 못 하시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또 야외 활동 금지하고 해서 맨날 무슨 뭐 필라테스나 이런 거 하러 다니시던 분들이 다니시던 피트니스 다니시던 분들이 그거 끊고 안 가다 보니 나 운동을 못해서 몸이 다 망가졌어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운동의 개념을 굉장히 너무 국한적으로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다 운동하면 떠오르는 뭔가가 있으실 거예요. 운동하면 떠오르시는 게 동네 운동장 나가서 도는 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고 또 운동하면 생각나는 게 이거 바벨 들어야지 이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운동하면 뭐 요가나 필라테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다 필요한 요소들이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필요한 부분을 해야 되는 거죠. 심장 폐 비만 관련되신 분들은 당연히 유산소 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근육을 늘려야 되시는 분들이 무산소를 해야 되죠. 근데 이제 어느 게 급하냐에 따라서 근육량을 늘리는 게 급하신 분들은 무산소를 나중에 하셔야 되고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나중에 또 운동하시는 데 가시면 꼭 물어보시고 살 빼시려는 분들이 살 빼는 운동을 먼저 하시면 안 돼요. 근력 운동을 먼저 해서 웜업을 시켜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유산소로 넘어가야 훨씬 살이 잘 빠집니다. 한 20분만 걸어도 거의 1시간 가까이 걸은 효과가 무산소를 먼저 하고 유산소를 하면 다이어트 효과가 훨씬 많아 지방 분해 효과가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맞춰서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고생만 많이 하시고 다치시니까. 그리고 운동에서 근력 운동하고 스트레칭 개념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몸이 삐뚤어지고 비대칭인 경우에 양쪽 어깨에 같은 기능을 하는 근육이 실제로는 반대 패턴일 수 있거든요. 대부분 한쪽은 약한 쪽이 있고 한쪽은 굳어 있는 쪽이 있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약한 쪽에서는 근력 운동을 목표로 해야 되는 거고 뻣뻣하고 관절이 굳은 쪽에서는 근육이 짧아진 쪽에서는 스트레칭이 더 많이 더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 똑같이 예를 들어서 뭐 이두근 운동하고 아령 운동만 하실 게 아니라 약한 쪽에서는 조금 더 강화를 많이 하고 뻣뻣한 쪽에서는 좀 더 스트레칭을 많이 하고 특히 스트레칭이 중요한 부분은 나이가 드실수록 더 커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젊으신 분이 이쪽에만 계셔서 젊은 분들한테 말씀드리면 젊어서도 특히 이제 성장기 몸이 막 이렇게 변하는 시기에 스트레칭이 잘 안 되면은 굉장히 자세가 빨리 망가지거든요. 왜냐하면 뼈들이 오히려 연부 조직보다 좀 더 빨리 자라기 때문에 뼈가 자라는 속도를 스트레칭을 안 해서 연부 조직이 못 따라가면은 이제 자세가 이렇게 당겨져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종아리도 뻣뻣해지고 그래서 구분등이나 거북목이나 그다음에 종아리 뻣뻣해가지고 무릎이 구부정하거나 반대로 아치가 약해져가지고 무릎이 뒤로 빠지는 경우나 이런 거 다 요즘은 대부분 청소년 시기에 많이 시작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도 나눠서 생각하셔야 되고 요소로 고려를 해주셔야 돼요. 내가 오늘 걸을까? 아니면 아령할까? 스트레칭 할까? 근력 운동 할까?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요즘에 운동하다가 다치신다는 분들 중에 특히 허리 밑으로 다치신 분들 중에 필라테스나 피트니스 강사가 캐틀벨이나 스쿼트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스쿼트는 이렇게 엉덩이 빼고 앉았다 일어나는 운동입니다.
그리고 런지라는 운동은 한쪽 무릎씩 내밀어서 이렇게 앉았다 일어나는 운동이 있고요. 캐틀벨은 무거운 쇠추를 이렇게 다리 벌고 이렇게 흔드는 운동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런지나 스쿼트나 캐틀벨이나 그런 운동들은 다 내 허리하고 하지 관절에다가 내 체중을 한껏, 실제 내 체중보다 더 많은 무게까지도 실으면서 운동하는 거거든요. 효과는 강력합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근육이 발달하고 코어가 좋아지니까 좋은 운동인데 위험하죠. 효과가 강력할수록 항상 위험 요소가 크다는 걸 인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질환이 별로 없고 내가 체중 부하를 줘야 될 관절에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확신이 어느 정도는 있은 다음에 그런 고강도의 운동으로 넘어가시는 거고요. 원래는 그런 체중 부하 운동에서 다이내믹하게 런지나 아니면 스쿼트, 바벨, 아령이나 역기 들고 하는 스쿼트도 있거든요. 아주 무겁게. 그런 운동들은 사실은 기본적인 근력 운동 다 하고 나서 매트에서 딱 코어 운동하고 나서 그냥 이렇게 아령 들어가지고 고무줄 운동해서 어느 정도 근력이 좀 생긴 다음에 그 다음 단계 해야 되는데, 요즘은 근육도 별로 없으신 분들한테 바로 그거부터 시키는 데 많아요. 네? 그런 데 많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초기에는 비체중 부하 운동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체중 부하 안 하는 운동을. 예를 들어서 걷는 것도 체중 부하 운동이죠. 걷는 거 되게 좋은 운동이지만 체중 부하 운동이거든요. 관절염이 심하신 분들이 무작정 많이 걸으시면 절대 안 돼요. 근데 관절염이 뚱뚱해서 생겼거나 운동 부족으로 해서 생겼는데 그 걸어야지 어떻게, 걷지 않고도 할 수 있는 하체 강화 운동 있잖아요. 자전거. 그죠? 자전거는 체중 부하 운동이 아니에요. 그래서 관절염 환자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하체 강화 운동이 수중 운동하고 자전거예요. 그거는 관절에 부담이 안 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운동을 선택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고 피트니스를 못 가서 운동을 못 한다, 그거 다 사실은 운동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어서 내가 생각하는 운동을 못 하니까 전체 운동을 못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조금만 찾아보시면은 내가 안전하게 집에서 할 수 있고, 고무줄만 있어도 집에서 당기면 되거든요. 그리고 체중 부하 운동이나 뒤에 나오지만은 균형 능력, 협응 능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균형 능력, 협응 능력이라는 게 이제 낙상과 관련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세가 많아지실수록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전에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지팡이를 많이 권유하는 것도, 낙상의 위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지팡이 짚으시는 게 훨씬 좋거든요. 암이나 뭐 뇌졸중, 심장병보다 그 고령 연령대에서는 낙상 때문에 장기 입원해 계셔야 되는 분들의 사망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고령에서 간당간당하게 좀 불안불안하게 걸으시던 분들이 잘못해서 탁 넘어져서 주요한 체중 부하, 척추나 대부분 이제 고관절 주변 골절이 되시면 뼈 잘 붙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누워 계신 동안에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근육의 감소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안 움직이시면 체중이 축축축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누워서 그냥 이렇게 더 이상 못 움직이시다가 그런 일 당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사실은 낙상이 무지무지하게 위험한 병이에요. 그래서 낙상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낙상의 요소를, 저는 직업병인데 사람들 뒷모습 쳐다보는 게 제 직업병이고요. 가끔 저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제가 멍하니 누군가의 뒷모습을 보고 있을 때. 근데 제가 뒷모습을 보는 게 되게 이제 삐뚤어진, 그냥 제가 일부러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보여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좀 많이 삐뚤어진 분들, 신발 좌우 다르신 분들, 이런 거 제가 많이 보고요. 오른쪽 신발, 왼쪽 신발 깔창 닿는 거 완전히 다르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거 되게 많이 보고, 걸으면서 엉덩이가 다르게 실룩이시는 것도 다 보여가지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업병으로 보는 게, 넘어질 만한 위험 요소를 보면 제가 막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교회가 역사가 길고 좋은 교회지만 이 교회 밖으로 벗어났을 때 저는 사실 되게 불안한 데가 많아요. 그래서 내리막이 급하고, 그죠? 그래서 저는 낙상을 좀 그런 거 안 하게 되기 위해서, 낙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게 코어, 아까 말씀 이 몸통, 그다음에 엉덩이, 골반, 쉽게 누워서도 집안에서도 할 수 있는 브릿지하고 플랭크, 누워서 엉덩이 들기랑 엎드려서 배 들기랑 두 가지만 하셔도 코어는 유지하실 수 있거든요. 누워서 다리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걸로도 충분히 고관절 주변 근육 다 세게 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동네에서 파는, 아니면 집에 있는 아무 고무줄이나 그냥 발 사이에 묶어서 벌리셔도
충분히 코어 운동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코어 단련을 하셔야 되고, 근데 이제 근육만 세다고 안 넘어지는 게 아니라 균형 능력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균형 능력도 훈련하거나 점검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발 모으고 눈 감고 서서 내가 얼마나 버티는 거 하고요. 오른발로 한 발 서기, 왼발로 한 발 서기에서 버티는 여부를 테스트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간단한 테스트로 내가 한 발로 서서 양말 신을 수 있나? 이거 테스트 한다고 하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어려워요.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한 발로 서서 내가 양말을 신을 수 있는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걸 하려고 노력하지는 마시고요. 되나 안 되나만 체크하신 다음에 그럼 일단은 한 발로 서 있는 거 연습부터 하세요. 이렇게 그거 하시고 계시나요? 아주 잘하시는 거예요. 네, 훌륭하십니다.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운동에 이런 부분이 있다. 제가 이제 끝낼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서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노화는 이제 노화 나이가 드시면 당연히 뭐 근육이 줄고 뼈가 약해지고 근육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근육을 키워야 되는 이유가 단지 운동을 위해서만 근육을 키우는 게 아닙니다. 제가 재활의학과 의사로서 오늘 자세와 이런 기능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드리고 있지만 근육량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당뇨, 혈압, 혈액순환 이거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근육이 혈압 조절도 굉장히 중요하게 해주고 왜냐하면 펌프거든요. 말초에서는 근육이 펌프입니다. 혈관을 짜주는 심장이 짜주면 말초에서 근육이 다시 돌려줘야 되는데 근육량이 없으신 분들 맨날 붓잖아요. 쥐나고 그렇죠. 그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다리가 잘 붓고 발목 주변으로 잘 붓고 올려놓으면 빠지는데 잘 부으시는 분들이나 쥐 나시는 분들은 다리에 있는 코어들이 약하니까 혈관을 짜주는 게 약해서 잘 못 돌아가니까 잘 붓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의 기능과 양이 그런 심혈관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밥 먹었을 때 그 당 성분들을 근육에서 이렇게 활동할 때 사용하려고 되게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근육이 많은 분들은 그러니까 근육이 당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밖으로 보내지 않고 그러니까 살도 안 찌고 당도 안 올라갑니다. 근육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도 근육량을 높이는 운동을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당 조절이 잘 되려면. 그래서 나이가 드시면 이제 근육량이 줄어드니까 요즘은 근감소증이라는 얘기 많이 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근감소증. 인바디를 저는 집에다가 하나씩 갖다 놓으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인바디에서 내 현재 그 근육과 지방과 수분과 전해질과 뭐 이런 균형 그다음에 체중만 보지 마시고 절대 인바디를 집에다 해놔야 되는 이유는 체중이 늘거나 줄었을 때 여자분들은 다이어트에서 체중이 빠졌을 때 빠졌다고 좋아하면 안 돼. 근육이 확 줄면서 지방은 그대로 있는데 체중만 줄었으면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그게 요요고 그 다음에 살쪘다고 우울해하지 마시고 운동했더니 근육량이 늘었고 지방이 줄었는데 체중은 좀 늘었어. 왜냐하면 근육이 지방보다 같은 부피일 때 훨씬 무겁거든요. 그래서 근육이 늘어나면 체중은 늘어납니다. 근육이 많아지면. 근데 그러면서 지방이 서서히 빠지면 체중이 급격히 줄지 않더라도 그런 분들이 훨씬 오랫동안 빠지고 그런 분들이 훨씬 건강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근육이 많아지고 지방이 조금 줄어도 그런 분들의 이 몸의 이 형태가 훨씬 더 예뻐지기 때문에 체중을 줄이실 때 굶어서 빼시는 분들은 절대 안 돼요. 굶어서 빼시면 근육이 확 줄거든요. 지방은 거의 안 줄고 근육이 줄어들면 살 빼는 보람은 전혀 없고 오히려 그 부작용만 생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바디로 근육량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노화에서 관절에서 일어나는 것이 이제 당연히 뻑뻑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연골이 닳아버리고 그래서 관절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 관절은 이제 특히 이제 우리 주요 관절들 중에 이제 기둥 역할을 하는 관절들은 근육이 주변에서 많이 잡아줄수록 관절이 퇴행이 오래 안 생기고요. 그리고 유연함을 오랫동안 유지할수록 퇴행이 덜 생깁니다. 그러니까 자주 구부렸다 폈다를 해주시는 게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주변의 근육량을 항상 유지하는 게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지금 강의하면서 계속 왔다 갔다 조금씩 움직이고 계신데 여러분들은 가만히 계시잖아요. 오래 앉아있다가 일어났을 때 무릎 아프시죠? 연세 드실수록 그래요. 오래 앉아있다가 걸어다니면 안 아픈데 오래 앉아있다가 일어날 때 아이고 아프고 한 5분 정도 힘들고 막 그게 너무 가만히 있어서 굳는 거예요. 노화되면 관절이 굳거든요. 약해지기도 하고 굳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예배나 강의나 뭔가가 길어지면 마음대로 움직이셔도 돼요. 앉아있을 때는 바르게 앉아 계시지만 이거 좀 길어지는데 움직이시고 몸도 좀 돌리시고 밖에도 나갔다 들어오셔도 돼요. 저는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도 30분에 알람 맞춰놓고 돌아다니라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도 절대 수업 시간에
기지개 펴거나 나가는 애들한테 야단치면 안 된다고 저는 되게 얘기 많이 하거든요. 선생님들한테도 움직이게 해야 된다. 30분 하면서 애들을 한 바퀴 일어나서 돌려라. 막 오히려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기지개 마음대로 피셔야 돼요. 다리도 의자 밑에서 한 다리씩 뻗으셔야 돼요. 이렇게. 예. 발도 당겨가지고 종아리도 늘리시고 허벅지 힘도 한 번씩 주시고요. 어깨도 한 번씩 들어서 이렇게 펴주시고요. 예. 움직이셔야 됩니다. 자, 이게 질환하고 연관된 대부분의 근교육계 질환은 자세하고 정렬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자세 중에 혹시 본인한테 해당되는 자세가 대부분 있으실 거예요. 사람이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한 자세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중에 건강하다고 자신 있으신 분들도 없고, 이 중에 제 환자가 안 될 수 있는 완벽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자세도 안 좋고, 조금은 어깨도 아프고, 조금은 발목도 좀 아프고, 조금은 근육통도 좀 생기고, 가끔 허리도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 심하던 심하지 않던 문제가 생겼을 때는 자세를 체크해 보셔야 되고, 대표적인 자세들이 뭐 요즘은 아까 말씀드린 거북이목 구분 등, 그다음에 베네민 자세나 반대로 이렇게 앞쪽으로 숙여지는 자세, 이런 자세 이상들이 많고, 자세에 따라서 운동 처방이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자세 체크가 혼자서 체크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거울 보면 모른다고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전신 거울 앞에 아무리 서 있어도 내 자세 어떤지, 옆으로 거울 보고 서서 내 자세 어떤지 진단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엑스레이 찍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은 되게 꼿꼿해 보이는데, 그동안 살아온 게 있기 때문에 엑스레이 찍어보면 벌써 경주도 뒤집혀 있고, 허리 커브 등도 안 좋고, 안쪽에 석회도 껴있고, 뭐 겉으로는 모르는 정보들이 엑스레이 찍으면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이 자세와 정렬은 엑스레이를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자세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아실 것 같아서 정렬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거예요. 정렬이 뭐냐면, 이제 이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발목서부터 이제 좌우가 다르죠. 일단 기본적으로 어깨 차이 나죠. 골반 차이 나죠. 그래서 아까 제가 어깨 차이, 골반 차이가 뭐 아까 근육 얘기하고 목 디스크 얘기했지만 훨씬 많은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어깨 차이, 왜냐하면 사람이 보상작용이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변한 사람이 계속 이러고 사는 거 되게 이상하거든요. 본인도. 그럼 이렇게 바꾸거든요. 얘가 내려간 만큼 이쪽 골반을 드는 걸로 보상하는 거예요. 허리를 이렇게 휘게 만들어서, 그래야 머리가 똑바로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보상작용을 하기 때문에 어깨가 틀어지건 아니면 발이 잘못되건 위 아래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정렬 증후군을 그냥 하나로 요약한 건데, 어깨 차이 나면 척추 휘고, 척추가 휘면서 골반 차이 나고, 그다음에 골반이 차이 나면 다리 길이가 달라지는데, 이때 뭐가 변하냐면 회전이 바뀌어요. 그래서 양쪽의 허벅지가 이게 회전이 바뀝니다. 한쪽이 조금 더 안으로 잘 감기고, 테스트해보는 가장 심플한 방법은 다리를 꽈보시면 돼요. 다리를 꼬시는 분들이 이렇게 저는 다리 꽈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안 꽈지는 다리를 더 많이 꼬라고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맨날 꼬는 다리는 될 수 있으면 짧게 꼬고, 잘 안 꽈지는 다리 쪽을 자꾸 꼬려고 연습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해보시면은 잘 꽈지는 다리가 있고 안 꽈지는 다리가 있고, 요렇게 꼬는 게 편하신 분들이 있고, 이렇게 꽈야지 편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죠? 게다가 그게 오른쪽하고 왼쪽이 달라요. 양반 다리 했을 때 한쪽 무릎은 올라가고 한쪽 무릎은 내려가고, 올라간 쪽 눌러도 아프고 안 내려가시는 좌우 삐뚤어진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게 저겁니다. 그래서 한쪽이 외회전이 증가될 수도 있고, 한쪽이 내회전이 증가될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저렇게 골반이 틀어진 거랑 연결될 수 있고, 골반이 틀어지면 허리도 따라서 휘죠. 그래서 측만도 생기고, 그 다음에 저렇게 무릎이 안쪽으로 휘거나 바깥쪽으로 휘는 외반슬이나 내반슬이 되는데, 외반슬, 내반슬이 되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관절염이 생기겠죠. 왜냐하면 관절이라는 게 이렇게 똑같은 간격으로 똑바로 젊었을 때 일자다리였을 때 이랬다가 외반슬이 되건 내반슬이 되건 한쪽이 좁아지잖아요. 퇴행성 관절은 항상 관절면 내측과 외측이 동시에 짜르륵 내려가는 게 아니라요, 대부분이 안쪽부터 좁아져요. 왜냐? 오다리가 훨씬 많기 때문에. 오다리가 나이 들면 훨씬 많습니다. 근데 반대로 저 그림에서 이 그림이죠. 그림에서 저 그림의 해골의 오른발이 해골의 오른발 아치가 무너진 발이거든요. 아치가 무너진 발이 무릎이 안쪽으로 쏠리니까 저 그림에 있어서는
오른쪽 무릎의 바깥쪽 관절이 좁아지고 대신에 오른쪽 무릎의 안쪽은 과도하게 아까 늘어나잖아요. 아까 늘어나는 데는 약해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해골은 오른쪽 무릎의 내측의 외상성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왼쪽 무릎은 상대적으로 나이가 들면 내측에 퇴행성 관절이 생길 위험이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다 검사 이거 해보잖아요. 그러면 다 어느 쪽이건 조금 더 휜 쪽이 있어요. 네. 그리고 양쪽 다 당연히 양쪽 다 휘어 있는데 한쪽이 더 많이 휜 분들도 되게 많고, 그다음에 젊은 분들도 신발 이런 거 체크해 보시면 대부분은 왼발 아치가 낮은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젊어서는 왼발 아치가 낮아서 좌우의 기능적인 차이가 조금 나는 게 별로 증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나이가 들면 쌓이면 쌓일수록 강한 쪽과 약한 쪽의 차이가 점점점 벌어지면서 나중에 문제가 돼요. 그래서 아치가 무너지는 왼발에 문제가 뭐가 생길까요? 발가락이 휘는 거예요. 무지해반 있으시죠? 여기도 되게 많으실 거예요. 예, 저희 와이프도 있습니다. 무지해반. 예, 물론 이제 조금 생기려고 그래서 제가 조심해야 했는데, 그래서 자세가 정렬에 영향을 주고, 정렬이 무너지면 여러 가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아주 대표적인 질환일 뿐이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질환이 많습니다. 예, 흔하게 알고 있는 족저근막, 발목 삐는 거, 예, 무릎 다치는 거, 이상근증, 좌골신경통, 허리 디스크, 척추 협착증, 예, 다 저 자세하고 연관돼서 생기는 것들이고. 그럼 이 다음 이게 마지막입니다. 자세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사용하는 쪽에 생기는 쪽은 퇴행성 질환이 잘 생기는 거고, 덜 사용하는 쪽이 생기는 쪽은 이제 약해지면서 외상에 취약해지는데, 아까 사람은 생존 본능에 따라 산다 그랬잖아요. 뇌는 자꾸 쓰는 쪽을 쓰게 시켜요. 예. 의식적으로 내가 생각하지 않으면은 누가 이렇게 꼬우는 게 편한데 이렇게 꼬고 유지하려고 하겠습니까? 다 자기 편한 대로 하고, 뇌도 어느 쪽이 더 우수하다고 뇌가 느끼면 그쪽에 자꾸 힘을 몰아줘요. 그래서 자세가 이렇게 계속 쏠리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과사용되는 쪽과 약한 쪽을 잘 찾아서 거기에 맞춰서 운동해야 된다 이거죠. 과사용하는 쪽은 1차적으로 덜 써야 되는 거고요. 반대로 너무 안 써서 약해진 부분은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그동안 오래 훈련을 안 했기 때문에 훈련을 과도하게 팍 시키면 금방 확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에 너무 막 이제 운동해, 이제부터 운동해야죠. 갑자기 운동하다가는 다칠 위험이 증가해요. 자기 몸과 내 몸의 전반적인 상태와 좌우의 대칭 상태와 내 몸에 어디가 강하고 어디가 약하고 어디가 퇴행이 좀 더 빨리 와 있고 그런 상황을 쭈르륵 확인을 해서 적절하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운동 평가가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의외로 되게 단순해요. 간단한 검사와 간단한 체크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되게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였고요. 내가 너를 치료하여 상처를 낫게 하리라. 예레미야서 30장 17절. 제가 관련해서 찾은 성구 중에서 이 성구가 저는 제일 마음에 들어서 했고요. 그래서 이 지구가 통째로 좀 빨리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도 그렇고 기후도 그렇고. 마치겠습니다.